전하. 잘하라. 오늘은 또 어떤 인물을 설명해 주실 건가요? 이병헌이라고요. 그 광해. 맞습니다. 이 광해 하면은 우리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동법. 네. 우리가 언제 시장 경제가 있었었고 시장 기능이 언제 있었었느냐. 그렇죠. 하긴 대동법 이후부터는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요? 네. 광해 이 조세제도는 그 조선 후기의 사회상 전체를 뒤흔드는 시발점이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속에 숨겨진 경제학자들. 저는 그 한국사, 그 속에 숨겨있는 그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최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 속에 숨겨진 발음이 꼬였어요. 괜찮습니다. 네. 한국사 속에 숨겨져 있는 경제학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경제 원리를 담고 있는 박정우입니다. 네, 아유, 또 이렇게 복장을 또 이렇게 네. 멋지게 입고 나오시니까 이렇게 버벅버벅 되시네요. 어떠세요? 근데 되게 멋있어요. 네, 옷들이 좋네요, 아주. 전하. 잘하라. 자, 오늘 네. 우리가 이렇게 그 한국사 속에 숨겨진 경제학자들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는 경제학자들이래 가지고 진짜 경제학자들을 이렇게 찾아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냥 예.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 그냥 경제학적인 어떤 지혜를 그러니까요. 발휘하신 분들을 저희가 예. 그냥 상징적으로 경제학자다 이렇게 불러드린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좀 이색적인 어떤 그런 접근이다라는 네, 그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인물을 또 경제학자와 연결해서 설명해 주실 건가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에요. 누구? 이병헌이라고요. 이병헌 씨요? 바로 이병헌 배우가 네. 출연하셨던 영화의 주인공. 예전에 그 광해. 맞습니다. 그럼 광해군을 지금 오늘 모델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광해군 말씀을 해보려고.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사실 오늘은 저보다 우리 선생님이 더 많지 않을까요? 네, 뭐 사실 뭐 광해 정치편 얘기하면 뭐 지금 한도 끝도 그럼요. 없고요. 네. 지금 경제학자로서의 광해군 말씀하신 네, 거죠? 네. 어떤 키워드를 갖고 이 광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역시 광해하면은 우리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조세제도. 대동법. 네, 맞습니다. 대동법 말씀을 드려야죠. 대동법. 네, 대동법이라는 그 제도가 네. 당시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태동이 됐으며 네. 그것이 뒤에 어떠한 사회 발전으로 이어졌는지, 즉 조세 제도의 네. 어떤 내용과 그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굉장히 근데 예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세금이라서. 그렇긴 하죠. 네. 저희 많은 분들이 세금하면 당연히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네. 세금 어떠세요? 많이 내세요? 세금이요? 이렇습니다는 거죠. 증세, 감세 뭐 이런 이야기 나오겠습니다 오늘.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어떤 그 포인트를 가지고요, 네. 키워드를 가지고요, 한번 지금부터 대동법 광해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해군은 말이죠. 참 이게 비운의 또 정치인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이 광해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왕이 올라오기는 이 광해가 서자 출신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적장자, 상속 거기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긴 좀 어려운 어떤 그 위치였는데 이 광해가 왕이 될 수 있는 결정적 사건, 그게 바로 임진왜란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 속에서 나라를 그 선조와 함께 이끌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광해가 그 왕위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 거죠. 네, 이렇게 된 건데 어쩌면 이 임진왜란을 통해 가지고 네.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을 받았지만 네. 이 또 결정적인 일로 적장자가 태어나죠. 그게 이제 영창대군. 영창대군.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조선 내 왕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네. 그 왕이라고 하는 자리 또는 왕자의 자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안전한 자리가 아니에요. 안전한 자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적장자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또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은 일반인들과의 어떤 그 관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자기 형제를 죽인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굉장한 거죠. 그죠? 네. 하지만 그 형제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네. 그런 상황들이 결국 이제 영창대군의 증살, 네. 뭐 이렇게
방에 가둬가지고 그냥 뜨거운 불을 해가지고 죽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영창대군의 어머니 인목대비 또 폐위 사건. 이런 것들이 참 이 광해군의 어떤 그 인간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킬레스건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이런 어떤 그 뭐 정치적인 면은 한번 살펴보면 되고요. 네네네.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은 이 경제 정책 중에서 이 대동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대동법이라는 것들을 일단 출발시켰단 말이죠. 네. 그럼 이 대동법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동법 전에는 세금을 다양한 걸로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농민들의 3대 의무, 조선시대 농민들 그 세금 내는 3대 의무가 뭐냐면 네. 전세, 공납, 역. 어. 요 세 가지거든요. 네. 전세는 자기 그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물의 일부를 내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공납이라고 하는, 여기 좀 독특한데 네. 지금은 좀 보기 좀 어려운 건데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거였거든요. 아. 역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 지금도 뭐 국방의 의무가 있듯이 그런 것들이요? 예, 네. 자신의 어떤 노동을 제공하는 요 3대 의무가 있었는데 16세기가 되면요. 그러니까 네. 임진왜란 직전에 되면 이 전세 공납 역의 어떤 이 세금 체계가 굉장히 문란해지는 거죠. 특히 공납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공납이라고 하면 그저의 특산물 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특산물이니까 제일 쉬워 보이는데? 아니 근데 특산물이 근데 계속 균일하게 나올 수는 아, 없잖아요. 예, 예를 들면 제주도의 특산물이 귤이에요. 네. 제주도에 뭐가 많죠? 아, 태풍, 바람, 뭐 이런 거. 바람 많잖아요. 네. 바람 막 불어오면 귤 다 다 떨어질 거 떨어지죠. 아니에요. 네. 그럼 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지속 가능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불안정이 좀 네. 있다는 얘기죠. 무슨 그러니까 말씀인지 농민들이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런 걸 내기 힘들었는데 부담스럽겠네요. 그러면서 이걸 대행해주는 예, 공납을 대행해주는 네. 대행업자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방납업자다. 방납업자. 그렇죠. 방이라고 하는 건데 막을 방자예요. 네, 네. 공납을 내는 것을 막아준다. 막아주는 어떤 자기가 대신 내주는 네, 그런 네. 역할인데 이 방납업자의 폐단. 방납업자의 폐단. 그러니까 그 지방관하고 이제 결탁을 하는 거죠. 네. 결탁을 해서 지방관에게 농민이 그 공납을 내면 이거 뭐 상했네, 아. 상품이 안 좋네 하면 안 받는 거예요. 어. 예. 대신 방납업자의 물건을 갖다 오면 방납업자 물건 갖고 오면 그걸 받는 거죠. 아. 그리고 방납업자한테는 지방관이 돈을 받는군요. 이렇게. 예. 아. 이러니까 농민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네요. 16세기에 이 방납의 폐단이 정말 아주 극심해지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대동법이. 그렇죠. 그럼 대동법은 그런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의 조세체계인데 그렇죠. 어떤 식으로 조세를 그러니까 특산물을 내는 거니까 다양하잖아요. 네. 다양한 어떤 세금을 네. 단일화시키는 거죠. 바로 쌀로 내는 거죠. 쌀로. 뭐 물론 이제 일부 지역은 쌀이 못 내는 지역은 동전 같은 거 뭐 또 네네. 옷감 같은 거 내지만 어쨌건 대동법은 기본은 쌀로 쌀. 내는 것. 토지 1결당 네. 12두 쌀로 내는 것. 요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저는 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네. 왜 임진왜란 대동법?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네. 짚으셨는데,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나면서 일단 전쟁이란 말이죠. 네. 전쟁 상황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지배층간 위기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임금이 제일 먼저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는 임금은 이 백성을 자식처럼 네. 아끼고 보호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가 있는데 네. 제일 먼저 도망갔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딱 전쟁 끝났을 때 그 지배층들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선들이 좀 싸늘할 수밖에 없다. 네네네. 이런 상황 속에서 정권을 유지하려면 뭔가 양보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바로 그 부분에서 일단 실질적인 감세제도로서의 기능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감세로 나올 수 있나요? 어떤 측면에서 가능하죠? 이게? 일단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조세라는 게 네. 실질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념이. 실질. 네. 예를 들어서 법인세율 얼마, 소득세율 얼마라고 얘기를 하더라도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러면 법인세율이 뭐죠? 회사가 내는 세금. 이익을 얻었을 때 그걸 소득세는? 치면은 개인이 내는 가진 이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 이건데요. 이 법인세, 소득세가 우리가 법률적으로 얼마에서는 몇 프로 내고 얼마에서는 몇 프로 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이 세금을 내고 나면 연말에 냈던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경우가 참 많이 환급? 있거든요. 환급입니다. 네. 그리고 세금을 내려고 하는데 세금을 내려면 어떤 그 과세를 매기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가
돈을 번 게 요만큼이네라고 해서 이걸 정해줘야 되는데 네. 그 과세 표준 중에는 실제로 저는 소득을 얻었지만 그 얻은 소득을 네. 뭐 제가 교육에 썼다든가 병원을 갔다든가 이런 거는 그 지출 부분은 아예 소득을 안 번 걸로 빼버려요.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과세를 해버리니까 네. 실제로 내가 세금을 부담하는 게 더 줄어드는 거죠. 줄겠죠. 네. 그래서 법으로 명시된 세율하고 네.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하는 실질 세율은 약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네. 아까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정확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대동법 전에는 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조세를 내고요. 네. 그것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박납이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부담이 더 높아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박람업체 횡포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세 제도를 통한 뭐 여러 가지 시간 비용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간편화해서 대동법이고 쌀로만 그것도 무조건 12도 이렇게 일결당 12도 그런 어떻게 보면 딱 세율을 정해놓고서 이렇게 했다는 건 실질적 세금을 낮춰준 거예요. 박람업자의 횡포로부터 막아주고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형태로 자신의 그 재산적 손실이 유실될 수 있는 걸 막아준 부분들이 꽤 있는 것이죠. 지금 근데 연구님 말씀하신 거는 기층민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네. 왜냐면 1결당 12도였으니까 옛날에 그 기준은 뭐였냐면 집집마다 공납의 그 기준은 네. 집집마다 내는 거였거든요. 똑같이 내는 거였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이제 영훈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세, 좀 세금을 깎아주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층민들. 왜냐면 내가 만약 토지가 없어. 공납에선 집집마다 내는 거니까 무조건 내가 토지가 있건 없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였지만 네, 지금 이 상황 속에 내가 토지가 없어. 네. 그러면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감세라는 말씀이시죠. 그것도 감세죠, 당연히. 네, 그런데 좀 거꾸로 보면 네,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의 네, 입장에서는 감세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공납에서는 집집마다 똑같이 내는 거였는데 그때는 토지가 많건 적건 똑같이 내는 거였는데 이 지금은? 대동법이 시행되면은 1결당 12도이기 때문에 내가 토지가 많다. 그러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 거죠. 이 경우는 그럼 그렇게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대동법은 감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누구에겐 증세고 누구에겐 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한 토지 얘기인 많이 것 가진 사람들한테는 증세요. 그렇네요. 토지 적게 가진 사람들한테는 감세가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지금 이 대동법이 지금 1결당 12도를 내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거를 뭐 현재적인 뭐 용어로 이렇게 뭐 설명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어떤 개념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이러려면 이제 세금의 체계를 좀 이해를 하실 네. 필요가 있는데요. 누진세와 비례세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어려운 용어가 등장했어요. 네. 누진세와 어떤 거요? 비례세. 비례세. 네. 어떤 거죠, 이게?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례세는요. 네. 재산이 뭐 예를 들어서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도 세금을 10% 내면 네. 연봉이 1억인 사람도 10% 내고 네. 연봉이 3억인 사람, 10억인 사람도 10% 똑같이 내는 거예요. 똑같은 비율로? 네. 그걸 비례세라고 하는 네. 거예요? 같은 비율로 세금을 부여하는 징수 방식이 네. 비례세인데 잠시만요. 그러면 비례세라면 지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물품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그런 것도 그렇고요. 특별소비세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부가가치세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네. 요거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나 네. 부유한 사람이나 네. 물건을 하나 살 때 부여되는 세금이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비례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율이 똑같은 걸 비례세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공납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구나. 아까 말씀하신 게요. 네네네네. 왜냐면 집집마다 똑같이 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누진세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연봉이 1,000만 원인 사람하고 1억인 사람하고 10억인 사람이 똑같이 세금 내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10억이 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소득의 뭐 40%를 낸다든가 네, 30%를 네. 낸다든가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더 많이 내야 돼도 그렇죠, 그렇죠. 괜찮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이처럼 소득 구간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비율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들을 일종의 누진세라고 합니다. 그걸 누진세라고 네. 하는군요. 자, 1결당 12도. 네. 이건 그럼 누진세냐 비례세냐?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좀 그렇게 좀 어떤- 애매하긴 하네요. 어떤 걸 왜냐면 같으세요?
왜냐면 이게 1결당 12도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네. 이걸 누진세라고 보기엔 좀 살짝 좀 저도 좀 헷갈리는데요.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누진세는 아닙니다. 아 그죠? 네. 제가 지금 갑자기 이거 뭐지 지금 했는데 네. 누진세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왜냐하면요. 1개월 가지고 있는 사람 12도 내죠. 네. 그럼 10개월 가지고 있는 사람 120도 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러면 이거 일종의 똑같은 세율이 매겨지는 그렇죠, 비례세에 그렇죠. 해당되는 네네네네. 거죠. 근데 누진세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1개월에는 12도를 징수했지만 10개월에는 10개월에는 뭐 150도나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네, 120도 그렇지. 이상은 그래야 누진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네. 근데 당시 그 우리의 이제 전통 역사를 보면요. 네. 이게 선진적인 누진세 기법을 도용했던 것들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러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누진세는 어떻게 보면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의 우리가 누진세라고 정확하게 지칭할 수 있는 형태는 그때 목격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당시에는 그런 누진세보다도 어떻게 보면 세율을 좀 조정함으로써 뭐 우리 백성들을 좀 부담을 덜어준다든가 아니면 양반들의 그 부담을 더 늘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아까 광해는 네. 그 조세를 부과하는 근거, 네. 그 근거를 바로 토지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토지. 바로 그 근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양반 계층에게 네. 더 많은 징수를 하지 않았나 이런 해안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죠. 왜냐면 1결당 12도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저항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죠. 이게요 과세 근거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요거랑 또 매우 같이. 과세 근거의 원칙. 자, 이것도 뭐가 좀 있죠?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세금을 통해서 우리가 네. 기대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국가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균등한 소득 분배를 좀 조정하는 네. 이런 것들도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누진세와 같은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조세 징수 기법 이런 것들은 세계대전 이후에 나온 것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균등한 뭐 소득 분배 재기능 이런 것들을 세금으로 하진 그런 모습은 없었었어요. 네. 그런데 조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살짝 바꿔서 그 기능을 했던 적이 있는데 광해는 네.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창문세를 통해서 그런 기능을 했던 것보다 먼저 하신 거예요. 창문세요? 네. 창문세 느낌 딱 오시죠? 뭐에 대해서 그 세금을 낸 거겠습니까? 아니, 창문이면 뭐, 맞습니다. 우리 얘기하시는 여기는 거예요? 창문을 근거로 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만 해도 네. 창문은 사치품이었어요. 창문이요? 네, 유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창문을 지배한다는 건 그 당시로서 굉장히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귀족의 대저택들이나 이런 데는 창문의 개수가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가지고 세금을 매긴다는 건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누진세를 적용한 거랑 똑같죠. 네. 그런 거. 네, 그래서 창문세를 부과했는데 외국에서도 그래서 이 네. 조세 그 과세 근거가 창문이니까 네네네. 근거를 없애고자 있던 창문도 없애버리고요. 창문이 아주 기형적인 창문이 많아요. 바깥에서 보면 창문이 하나인 것 같은데 네. 안에서 보면 창문이 두 개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온갖 방법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광해는 어떻게 보면 조세 회피를 쉽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명확하니까 기준이. 양반들이 분명하게 많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바탕으로 조세 제도를 이렇게 개정했다라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려는 그렇죠. 어떤 목소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토지가 없으면 네, 늘상 내야 되는 공납은 내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진세는 아니지만 누진세의 어떤 그런 성격, 초창기 어떤 그런 네. 모습들을 좀 담고 있다 그랬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일단 이게 지금 명확한 기준이 설정이 됐단 말이죠. 네,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었다는 얘기는 국가 재정을 좀 더 투명하게 갈 수 있는 또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왜냐면 오늘 제주도에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귤이 없어졌어요. 귤이 적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또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의 그 예상 같은 게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동포라면 그런 측면은 좋아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요, 네. 지금의 토지의 상황을 어느 정도 가름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특산물의 산출량은 가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토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서도 이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도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측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네, 내년에 어떻게 예산 쓰겠다 뭐 이런 것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대동법 광해가 시행했던 대동법은
첫 번째로 어떤 그 소득의 어떤 그 재분배 기능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또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도 열어줬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또 수업 시간에 잘 다룬 게 뭐냐면 이 광해의 어떤 이 대동법 시행이 그 사회에 어떤 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단 말이죠. 그 중에 그렇죠. 하나가 뭐냐면 공인의 등장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는 그 특산물을 각 지역별로 특허 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대동법 시행하면서 쌀로 낸단 말이죠. 네. 임금께서 쌀만 임금께서 쌀만 드시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제 쌀을 갖고 사 와야 된단 말이죠. 구매해야죠. 그 구매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걸 우리는 공인이다. 네. 그 공인이 등장이야말로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을 가져왔다. 즉 광해의 대동법은 바로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거 조금 더 경제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네. 사실 저희 프로 처음 할 때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역사 속에서 시장 경제, 경제관 이런 걸 끄집어내겠다라고 했었을 때 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시장 경제가 있었었고 시장 기능이 언제 있었었느냐 그렇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러다가도 그분들이 하긴 대동법 이후부터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요? 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대동법이 크나 보네요. 엄청난 거죠. 실질적으로 상거래 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의 가장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정부와의 하는 관시장이든 민간시장이든 간에 시장이 열어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변화의 시발점이 대동법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모두 쌀이 어떻게 보면 화폐의 대용 수단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쌀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나머지 나전칠기는 얼마에 사고 그다음에 과일은 얼마에 사고 이런 것들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상거래가 발달되고 유통이 생기고 그다음에 숙박업이 생기고 다시 금융업이 생기고 돈이 모자르면 다시 뭘 해야 되잖아요. 특히 국가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사기 때문에 옛날에 자급자족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만 만들었다면 이제 대량으로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대량으로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들 공급해 주는 사람들 필요하다는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그런 네. 게 다 맞물려 들어가네요. 그런 예죠. 그래서 이 대동법이란 이 조세 제도가 네. 그 제도 하나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가 그 경제 활동하는 방식과 메커니즘을 완전히 뒤바꾸는 가장 커다란 변화의 시발점이에요. 그렇군요. 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네. 영창대원 증살이나 임목대위패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그런 측면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네. 뭐 중립 외교 네. 뭐 이런 건데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이 광의 어떤 경제 정책의 어떤 출발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의 어떤 경제를 굉장히 많이 변화시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 거네요. 네, 그렇게 경제가 또 바뀌면 네.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해외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신분제도에 급변하는 상황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양반 다음에 뭐 중인, 그다음에 상민, 천민, 천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상민 중에서 네. 양반 못지않게 떼돌아본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일단 첫째, 양반 그거 뭐 나도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신분제도가 흐트러지는 거죠. 마침 전쟁 끝나가지고 국가도 재정이 필요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명처 네. 해가지고 이렇게 양반직을 이렇게 파는 네. 그런 정책이 있었거든요. 네, 네. 맞물려 들어가는 거군요. 그런 걸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그 정책이 그대로 그렇죠, 유의미할 그렇죠. 때 바로 이러한 상거래 활동 중에서 그런 거부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거부들은 돈을 주고 자기가 이제 양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도요, 유럽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상공업이 발달하는 산업혁명이나 이런 시절이 등장하면서 기업가가 생기고 회계사가 생기고 언론인이 생기고 새로운 신진계층들이 생겨요. 이 사람들은 귀족 별거 아니거든요. 자기도 만만한 이제 어떤 자금력이 있고 많이 또 식자층으로서 배운 것도 많고 네. 그러니까 신분제도가 흔들리면서 결국 그게 민주화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예술적으로는 다양한 문화예술의 새로운 소비자가 있으니까 새로운 문화예술의 향연들이 일어나는 거죠. 조선족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서민 문화의 성장이거든요. 창궐.
우리 그 신윤복하고 김홍도가 이쯤쯤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풍속화, 네, 조선 후기. 네.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이 광해의 대동법으로 출발했던 이 사회의 어떤 그 변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떤 문화의 어떤 변화까지도 이끌어냈다라는 거. 예. 그다음에 우리 광해 그 영화에서 광해 옆에 항상 서 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네. 그 신하. 네. 누군지 아시잖아요. 허균, 그 사람이 뭐 만든? 홍길동전. 홍길동이 어떤 그 문학 작품이에요? 바로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바로 대동법은요. 단순히 조세제도만을 광해가 네. 조세제도만 바꾼 게 아니라 광해의 이 조세제도는 그 조선 후기의 사회상 전체를 뒤흔드는 시발점이었다. 이게 광해의 무서운 거예요. 엄청나네. 네. 어쩌면 오늘 이 광해의 모습을 통해 특히 이 대동법 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한번 그 조선 후기 경제 정책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참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네요. 네. 변화의 시발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도 여전히 세금 문제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또 많은 또 시사점도 주고 네, 있다. 네. 굉장히 비교할 수 있는 그 비교 거리가 굉장히 네.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 광해는 진짜 경제학자로서의 숨겨진 경제학자로서의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저도 생각이 그렇게 드네요. 생각합니다. 임진왜란 이후 그러니까요. 떨어졌던 구군을 다시 번성시켜서 서민의 문화예술까지도 창궐할 수 있는 그러네요. 시발점을 이 조세제도 대동법을 했던 광해 경제학자라고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죠. 자, 광해가 우리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네. 자, 어떤 정책을 들고 올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부가가치세 같은 걸 도입하셨을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를 도입했다. 네. 조금 이제 앞선 요 상황이 됐었다면. 네. 그래요? 저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더 올렸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가능하죠. 아. 네. 예를 들어서 세원을 좀 확보해서 네. 뭐 어떻게 보면 양극화도 좀 해결하면서 좋은 데서 쓰시는 그러한 성분이 있지 않을 뭐 좋은 대통령 아니면 네. 좋은 관료가 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자꾸 현재의 어떤 그 모습에 결론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런 결론도 생각해보고 저런 결론도 그럼요. 생각해보면서 또 경제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걸 좀 다변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또 이 프로그램의 의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얘기하기엔 좀 민망하네요. 네. 어쩌면 오늘 네. 이 광해를 통해서 참 그 경제 그 논리, 원리 같은 것들을 좀 더 많이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도 또 이렇게 네. 또 숨겨진 경제학자들 또 훌륭한 인물 한번 또 설명해 주는 시간 가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공부해 오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 see the glow, the lights on the street. I feel the cold of an old distant memory where she left and he tried to stop the clock, find a way to rewind back to the streets. It all began. They fell in love, made friends from love. Then she just up and ran. One chance, you only get one chance. Everyone has a day in the dark. Sooner or later we forget who we are. It's only after the storm that you finally learn the shape of your heart. The shape of your heart.